옛날에 간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밥상을 엎고 옷을 찢고 이불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남편이란 다정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만 믿습니다. 그런데 조선 야담 속 이 사내는 정반대 방법으로 한양 최악의 신부 독설화를 한양 최고의 아내로 바꿔놓았습니다. 독으로 독을 치료하는 이독제독. 과연 이것이 통했을까요? 자네들 혹시 한양 장안에 독설화라 불리는 여인의 소문을 들어보았는가? 꽃처럼 고운 얼굴에서 피어나는 말이 하나같이 독을 품고 있어. 그 입에서 한마디라도 나오면 한양의 내로라 하는 양반 도령들이 줄줄이 기가 꺾여 나자빠졌다는 그 여인 말일세. 오늘 내 자네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그 독설화와 세사 어디에도 없을 만큼 뻔뻔하고 능청스러운 한 사내의 이야기라네. 가만히 앉아 들어보게.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자네들도 무릎을 탁 칠 걸세. 좌이정 윤대감의 세 딸. 한양 북촌에 좌이정 윤택주 대감의 저택이 있었네. 대문 앞에 서면 기와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담장 너머로 배롱나무 가지가 축축 늘어져 사시사철 그늘이 드리운 누가 봐도 한양에서 손꼽히는 세도가의 집이었지. 윤대감은 일찍이 상처했지만 슬하에 세 딸이 있었는데 이 세 딸의 이야기가 참으로 재미있단 말이야. 첫째 딸 윤서. 첫째 윤서는 일찌감치 충청도 관찰사댁 며느리로 들어갔네. 성품이 단아하고 예의가 바르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며느리였지. 윤대감으로서는 유일하게 마음 편한 딸이라 할 수 있었네. 막내딸 소윤. 셋째, 그러니까 막내 소윤은 또 어찌나 고운지. 살결이 달빛 같고 가야금을 타면 그 소리에 처마 미참새도 날갯짓을 멈춘다 하였네. 수놓기에도 능하여 소윤이 놓은 모란 꽃수는 진짜 꽃인 줄 알고고 나비가 앉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할 정도였지. 자연히 한양의 사대부가 도령들이 줄을 지어 구혼을 하였네. 이조판서의 외아들이며 도승지의 둘째며 심지어 왕족 중에서도 소윤에게 혼담을 넣으려 안달이 났으니 그야말로 한양 최고의 미녀라 아니할 수 없지. 둘째 딸 해령 독설화. 그런데 문제는 둘째였네. 둘째 딸 해령. 아, 이 해령이라는 아씨를 어찌 설명해야 자네들이 알아듣겠는가. 얼굴과 몸매만 놓고 보면 동생 소윤에게 꿀리지 않는 미색이었네. 이마가 반듯하고 눈매가 서늘하여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품이 흘렀지. 그런데 말일세 그 입을 여는 순간 세상이 뒤집어졌어. 어쩌면 엄마를 일찍 여의고 언니는 시집가 없고 동생은 아직 철없고 아버지는 고위 관리로 바쁘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 어떻든 어릴 적부터 혜령의 성정은 남달랐네. 서당에서 훈장이 천자문을 가르치면 왜 여자는 과거를 볼 수 없느냐고 따졌고 잔치에 온 양반 대감이 허풍을 떨면 감히 면전에서 대감마님, 그 이야기는 지난번보다 뻥이 덧붙여졌습니다. 라고 쏘아붙였다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 병조참 판댁 도령이 혼담을 넣겠다고 윤 대감 집을 찾아왔는데 혜령이 안채에서 나와 그 도령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이렇게 말했다네. 도련님, 그 도포 소매에 밥풀이 붙어 있는 것은 어머니가 아직도 밥을 떠먹여 주시는 겐가요? 아니면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 하셔서 그런 겐가요? 도령이 얼굴이 홍시보다 붉어져서 돌아갔는데 그 뒤로 한양 팔도의 소문이 쫙 퍼졌지. 좌이정 둘째 딸은
건드리면 죽는다. 그리하여 붙은 별명이 바로 독설화. 꽃처럼 곱되 그 말에 독이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네. 또 한 번은 더 가관이었어. 우의정 둘째가 용기를 내어 찾아왔는데 혜령이 마당에서 그 도령의 상투를 잡아 끌고 대문 밖으로 내쳐버렸다는 것이야. 상투가 풀어진 채 골목을 기어 나오는 그 꼴을 한양 저작거리 안악들이 두고두고 빨래터 웃음거리로 삼았다네. 윤대감이 이 둘째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 첫째는 잘 시집 보냈으니 다행이지만 둘째 혜령의 혼처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으니. 그러던 어느 날 윤대감이 가솔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리 선언하였네. 내 오늘부로 집안의 법도를 세우노라. 둘째 혜령이가 시집을 가기 전에는 셋째 소윤의 혼담은 일절 받지 않을 것이니라. 혜령이 먼저 출가해야 소윤의 혼사를 논하겠노라. 이 한마디에 한양이 발칵 뒤집어졌지. 왜냐고 소윤을 흠모하는 도령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 소윤에게 장가 가려면 먼저 혜령이 시집을 가야 한다. 그런데 혜령에게 장가 갈 놈이 없다. 이건 뭐 한양의 괜찮은 도령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지. 소윤을 짝사랑하던 도령들이 저마다 머리를 싸매고 모였네. 이조판서 아들이 먼저 운을 뗐어.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소윤 아씨는 내 가슴에 뿌리를 내린 지 오래건만 그 앞을 톡설아가 떡하니 막고 있으니 도승지 아들도 덧붙였지. 누군가가 혜령 아씨를 데려가야 우리에게 길이 열릴 텐데 대체 누가 저 호랑이를 잡겠다고 나서겠는가? 왕실 종친 일가가 단호하게 말했어. 아무리 좌상 딸이라 해도 그런 여인을 어디다 쓰겠는가? 나는 사양일세. 그렇게 한양의 도령들은 소윤 앞에 놓인 독설화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네. 그런데 말일세 집세기도 짝이 있고 노쇠 젓가락도 다 제 짝은 있는 것이 아닌가. 박현재. 이 사내의 내력을 먼저 알아야 이야기가 맛이 나지. 본래 박현재의 집안은 잘 나가는 양반가였네. 아버지 박진사가 경상도에서 문중을 이끌며 100여 석의 땅을 부렸으니 어린 시절의 박현재는 비단옷에 쌀밥과 고기 반찬, 또 여시며 곶감 등의 주전부리도 떨어지질 않았지. 그런데 세상일이란 게 참 모르는 것이어서 아버지가 외국과의 교역에 손을 댔다가 실패하고 거기에 빚보증까지 잘못 서는 바람에 전답을 모조리 날려버렸네. 졸지에 알거지가 된 박현재는 한양으로 올라왔지만 살림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어. 머리는 비상하되 주머니는 텅 비고 용기는 넘치지만 가끈은 해지고 배는 고프되 체면은 살아있으니 이보다 처량한 꼴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박현재에게 어느 날 옛벗 황주부가 찾아왔네. 이복의 현재, 자네 혹시 좌의정 윤대감 댁의 둘째 딸 이야기를 들었는가? 독설아, 상투를 잡아 담장 너머로 던진다는 그 무서운 아가씨 말인가? 맞아, 바로 그 아씨야. 그런데 말이야, 그 혜령 아씨 혼수가 얼마인 줄 아는가? 윤대감이 놓은 300섬에 피단 100필, 거기에 한양 도성내 기와집 한 채까지 내걸었다네. 딸을 데려가기만 하면 그게 다 사위 것이라네. 박현재의 눈이 번쩍 뜨였네. 논 300섬이면 아버지의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고 기와집 한 채면 이 구질구질한 새빵살이를 끝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그래도 자네 설마 가겠다는 건 아니겠지? 그 아씨 앞에 갔다가는 상투는커녕 머리통이 날아갈 수도 있네. 그런데 박현재라는 사내, 이 대목에서 능청스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야. 허허, 자네 겁이 참 많구먼. 세상에 길들일 수 없는 것은 없어. 사나운 매도 사흘이면 손목 위에 앉고 날뛰는 준마도 이래면 고삐를 따르는 법이야.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내 가서 그 독설아를 꺾어 보이겠네.
아이고, 이 사람이 배가 고프니 정신이 나갔구먼. 그리하여 박현재는 해진 도포를 털고 헐렁한 가끈을 여미며 북촌 윤대감 저택을 향해 걸음을 옮겼네. 뱃속에서는 천둥이 치고 입안에는 쓴 침만 고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아주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지. 박현재가 윤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네. 소인 경상도 안동박씨 문중의 박현재라 하옵니다. 대감마님의 둘째 따님께 혼담을 청하려 왔사옵니다. 윤대감이 눈을 동그랗게 떴네. 해령에게 구원, 이 허름한 행색의 선비가 분명 지창금 소문을 듣고 온 것이리라. 하지만 대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 자네가 우리 해령이를 데려가겠다고 해령이의 소문은 듣고 왔는가? 소문은 익히 들었사옵니다. 하오나 대감마님, 소문이란 것이 열에 9은 부풀려지는 법. 설마 사람이 호랑이만큼 사나울 수야 있겠사옵니까? 그렇다면야. 만나는 복에. 다만 이 늙은이가 충고 하나 하자면 상투 조심하게나. 별당 마당에 들어서니 매화나무 아래에서 혜령이 책을 읽고 있었네. 박현재가 첫눈에 본 혜령의 모습은 고백하건대 꽤나 아리따웠지. 서늘한 눈매의 곧은 콧날,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자태. 그런데 박현재를 올려다보는 그 눈빛이 한겨울 서리빨 같았네. 또 어디서 굴러온 잡놈이야. 내 행색을 보니 가끈도 제대로 못 여미는 주제에 혼담을 넣겠다고 거울이나 보고 왔을까? 보통 사내라면 여기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분을 참지 못하거나 아니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을 거야.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런데 박현재는 웃었네. 아이고, 아씨의 목소리가 어찌 이리 청아합니까? 꾀꼬리가 노래하고 옷구슬이 쟁반 위에 구르는 줄 알았습니다. 행색이 남루한 것은 사실이나 아씨의 미색에 반해 거울 볼 겨를이 없었음을 다 양해하시구려. 순간 혜령은 말문이 막혔어. 이건 지금까지 상대해본 부류가 아니었거든. 보통은 독설에 움찔하거나 화를 터뜨리거나 진절머리를 내는데 이 사내는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너글너글 칭찬으로 받아 넘기고 있으니 하 말재주만 번드르르한 것이 꼭 장터 떠돌이 약장수 같구나. 내가 약을 팔러 온 것이냐, 장가를 들러 온 것이냐. 둘 다라면 어떻겠소? 내가 가진 약은 독설화의 독을 치료하는 해독환이니 아씨에게 꼭 필요한 약이 아니겠소? 혜령의 눈이 매섭게 치켜 올라갔네. 이놈이 감히 누구더러 독설하라는 거야? 혜령이 옆에 있던 찻잔을 집어들었네. 던지려는 거야. 그런데 박현재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자는 경덕진 백자가 아닌가? 던지려거든 내 이마 정가운데를 맞히시오. 그래야 소리가 시원하게 날 것이니. 혜령이 찻잔을 든 채로 멈칫했네. 피하지도 겁먹지도 않는 사내. 오히려 맞아줄 테니 제대로 맞춰보라는 이 배짱. 혜령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내를 본 거야. 결국 혜령은 찻잔을 내려놓았네. 던진 게 아니야. 내려놓은 거야. 이것이 중요하지. 박현재는 그날 사랑채로 돌아가 윤대감에게 이리 보고하였어. 대감마님 축하드리옵니다. 따님께서 소인에게 마음이 있으신 듯합니다. 찻잔까지 건네주시려 하셨사옵니다. 윤대감은 미덥지 않았지만 너무 자신만만하니 진짜인가 싶어 속으로 쾌재를 불렀네. 드디어 혜령을 데려가겠다는 사내가 나타났으니 대감은 두말 없이 혼례 날짜를 잡았네. 다음 달 금음날로, 아니 돌아오는 보름날로 곧장. 쇳불도 단김에 빼야지. 아버지, 제가 언제 그 거지 선비에게 마음이 있다 했사옵니까? 이 혼사는 인정할 수 없사옵니다. 해령아, 이미 사주단자를 보냈느니라. 엎질러진 물이다. 혜령이 발을 동동 굴렀지만
아버지의 엄명은 조정의 법도와 같았네. 한 번 내린 명은 거둘 수 없는 법이지.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어. 윤대감 댁에는 초례상이 차려지고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구경꾼으로 몰려왔지. 다들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어. 저 독설화를 감당하겠다는 놈이 대체 어떻게 생겼나 보자. 반은 호기심, 반은 비웃음이었어. 혜령은 혼례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3년 묵은 된장이라도 먹은 양 떨떠름했어. 연지곤지를 찍은 볼이 실룩실룩 떨리고 족두리 아래 눈매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으니 그것이 분노의 떨림인지 슬픔의 떨림인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지. 그런데 신랑이 와야 할 시각이 지나도 박현재가 오지 않는 거야. 참다 못한 윤대감이 굳이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짓거렸어. 아니, 그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게야?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나고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네. 도망간 거 아닌가? 그래도 그렇지. 독술화 앞에서 겁을 먹은 게로군. 윤대감 얼굴이 점점 홍시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숫덩이로 변해갈 때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현재가 들어섰네. 그런데 이 꼴을 뭐라 해야 하나. 사모관대는커녕 해진 도포의 집신을 끌고 왔네. 갓은 한쪽이 찌그러져 있고 도포 소매에는 국밥 국물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 거기다 코끝이 벌겋게 달아오른 것이 오는 길에 막걸리 한 사발을 걸친 것이 분명했지. 저것이 신랑 꼴이란 말인가? 아이고 찌찌 차라리 안 오는 이만 못하구먼. 혜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네. 분노를 넘어 수치심이 밀려온 거야. 아무리 이 혼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누구도 아닌 자기 혼례를 이 꼴로 망쳐놓다니. 이놈아, 지금 이게 무슨 행색이냐? 혼례를 우습게 아느냐? 그런데 박현재가 태연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꾸하는 거야. 낭자, 이 도포가 어때서 그러시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이오. 낭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입고 오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소? 기가 막혔지. 하지만 윤대감은 이미 사주단자를 보낸 마당에 혼례를 파할 수 없었네. 이를 악물고 초례를 치르게 하였지. 초례가 시작되었으나 박현재의 소동은 멈추지 않았네. 합근례에서 술잔을 받아 마시더니 이 술이 물탄 것 같으니 다시 가져오라며 상을 한 번 탁 쳤고, 전할례에서 나무 기러기를 바칠 때는 기러기를 거꾸로 들어 좌중을 경악시켰지. 어떻게 겨우겨우 혼례가 끝나자 윤대감이 패백과 잔치상을 준비하였는데 박현재가 벌떡 일어서며 이리 말하는 거야. 장인어른, 저는 낭자를 모시고 얼른 신방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패백은 다음에 올려도 되지 않겠사옵니까? 소인이 좀 급하옵니다. 패백도 안 하고 잔치상도 팽개치고 박현재가 혜령의 손을 잡아 끌고 대문을 나서버렸네. 혜령이 뿌리치며 발버둥을 쳤지만 박현재의 소나기 힘이 보통이 아니었어. 이놈아, 나라. 어딜 끌고 가는 것이냐? 낭자, 우리 집으로 가는 것이오. 부부란 당연히 함께 사는 것 아니겠소? 윤대감이 뒤에서 저놈 하며 화를 삼켰지만 이미 박현재와 혜령은 골목길로 사라진 뒤였어. 소윤이 울먹이며 언니를 외치는 소리가 저 멀리서 아련하게 들렸지. 박현재가 혜령을 데려간 곳은 차마 집이라 부르기 민망한 초가삼간이었네. 기둥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지붕의 이영은 군데군데 뜯겨 하늘이 보였지.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고 부엌이라 해봤자 솥 하나에 그을린 아궁이가 전부였어. 좌이정 별당에서 나고 자란 혜령이 이 꼴을 보고 어찌 되었겠는가.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란 말이냐? 이건 집이 아니라 거시굴이 아니더냐? 허허, 낭자.
일에 배도 바람이 잘 통하고 달빛이 잘 드는 명당이오. 궁궐에서라도 이런 풍류는 누리기 힘들다오. 그리고는 홀레복을 강제로 벗기고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으라는 거야. 혜령은 저항해보려 했지만 워낙 사내의 힘이 강력해서 어쩔 수 없었어. 미운 사내에게 자기 알몸을 내보이기 싫어 얼른 누더기를 주워 걸쳤지. 혜령이 이가 갈렸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박현재의 본격적인 이독제독, 곧독으로 독을 치료하는 것이 시작되었네. 잘 들어보게. 첫날 밤 박현재가 직접 밥을 지었네. 된장찌개에 시래기 나물, 겨우 모양새는 갖추었지. 혜령이 배가 고팠거든. 윤대감 집에서 혼례 잔치도 못 먹고 끌려왔으니 뱃속에서 천둥이 쳤지. 혜령이 숟가락을 들려는데 박현재가 갑자기 상을 확 엎어버렸네. 이것이 밥이냐? 쉰내가 코를 찌르고 된장 묵은 게 탈이 날 것 같구먼. 내 낭자에게 이런 밥상을 올리다니 이놈의 손이 문제로구나. 혜령이 기가 막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네. 아니, 멀쩡한 밥상을 왜 없는 것이냐? 배고파 죽겠는데. 낭자에게는 최고의 밥상만 올려야 하지 않겠소? 이런 천한 밥상은 낭자의 입에 닿을 자격이 없소이다. 내일은 반드시 제대로 된 상을 차리리다. 명부는 기가 막히게 사랑이었네. 당신을 너무 아끼기에 완벽하지 않은 것은 줄 수 없다는 거야. 혜령은 그날 밤 빈속에 쓴 침만 삼키며 잠자리에 들어야 했네. 물론 이런 상태에서 신랑, 신부였지만 첫날 밤 합궁도 제대로 못했지. 이튿날 박현재가 어디선가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구해왔네. 혜령의 눈이 반짝 빛났지. 친정에서 입던 것에는 못 미쳐도 그래도 이 누더기 같은 옷보다는 100배 나았으니까. 혜령이 손을 내밀려는데 박현재가 저고리를 펼쳐들더니 눈살을 찌푸렸네. 이런 바느질이 이게 뭐야? 솔기가 삐뚤삐뚤하고 깃이 한쪽으로 쏠려 있구먼. 낭자의 옥체에 이런 엉터리 옷을 입힐 순 없지. 그러더니 그 비단 저고리를 두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네. 미쳤느냐? 그게 얼마짜리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오. 내 낭자에게는 조선 제1의 침선장이 지은 옷만 입혀야지 이런 허접한 옷을 입히다니 내 체면이 서지 않소. 먹고 죽으려 해도 한 톨의 체면도 없을 것 같은 인간이 체면 운운하다니. 혜령은 그날도 결국 누더기를 걸치고 지내야 했네. 밤이 되었는데 박현재가 이불을 깔아놓고는 한숨을 푹 쉬더니 벌떡 일어났네. 이 이불에서 썩은 내가 나오. 낭자의 고운 살결에 이 거친 이불을 덮을 수는 없지. 얼른 마당에 널어 바람을 쐬어야겠소. 이불을 빨래줄에 널어버렸네. 때는 가을에 들어서 저녁이 되니 상당한 한기가 느껴질 때였지. 이불 없이 찬방 바닥에서 자는 것이 편할 리 있겠는가. 혜령이 부르르 떨며 잠을 청하려 해도 박현재가 틈만 나면 낭자의 잠자리가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소라며 떠드는 바람에 눈을 붙일 수가 없었지. 사흘째 되니 혜령의 상태가 어떻겠는가. 밥을 못 먹은 지 이틀, 제대로 잠을 못 잔 것도 이틀. 좌이정 집에서 호의호식하던 아씨가 두 눈이 쑥 들어가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네. 그런데도 박현재의 명분은 한결같았어. 다 낭자를 위해서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이 마음을 어찌 모르시오. 자네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안 되지. 그런데 기묘한 것은 혜령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독서를 퍼부었고, 그 다음에는 소리를 질렀지. 그런데 사흘째 되니 조용해졌어. 독설도 고함도 통하지 않는 상대. 자기보다 더 미친 상대. 혜령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방식이 먹히지 않는 세상을 만난 거야. 나흘째 되는 날, 박현재가 혜령에게 말했네. 낭자, 오늘은 장인어른 댁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지 않겠소? 혜령의 눈이 번쩍 떠졌지. 친정에 간다. 밥도 먹을 수 있고 이 미친 사내에게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다. 좋아요. 혜령은 군말 없이 나섰네. 둘이 논두길을 걷고 있었네. 대낮이라 해가 머리 위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었지. 가을 들판에 허수아비가 서 있고 논에는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그때 박현재가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오늘 달이 참으로 밝구려. 저 환한 달빛 아래 걷는 것도 운치가 있지 않소? 혜령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네. 대낮이야. 해가 쨍쨍하지. 달은 그림자도 없어. 지금 대낮이건을 무슨 달을 들먹거려요. 저건 해가 아니오. 아니, 저것은 분명 달이오. 낭자의 눈이 피곤해서 헷갈리시는 게지. 당신 눈이 삐어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대낮에 뜬 해를 달이라 우기는 사람이 어디 있다오. 박현재가 걸음을 딱 멈추었네. 그러더니 돌아서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낭자가 저것을 해라 우기시니 갈 수가 없소. 달빛 아래 걸어야 하는 법인데 해가 떴다 하시니 집으로 돌아가야겠소. 집으로, 다시 그 초가삼간으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그 지옥으로. 혜령이 멈칫했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지. 자네들, 이 순간이 이 이야기의 정수라네. 혜령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단순히 배고파서 굴복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 미친 사내와의 기싸움에서 일종의 놀이 규칙을 깨달은 것이었을까? 혜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네. 아닙니다. 서방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은 것 같아요. 박현재가 활짝 웃었어. 그렇지. 달빛이 밝으니 길도 훤하고 낭자의 얼굴도 더 고와 보이는구려. 혜령의 입가에도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아주 살짝 웃음기가 번졌네. 그것은 굴복의 웃음이 아니었어. 자기가 고와 보인다는 사내의 말은 어떻든 여자인 혜령에게는 미묘한 감정을 불어일으킨 게지. 그 뒤로 두 사람의 발걸음은 조금 달라졌네. 혜령이 한 발짝 앞서 걷던 것이 어느새 나란히 걷고 있었으니 친정에 한 번 다녀온 뒤로 둘 사이는 많이 좋아졌어. 정확하게 말하면 혜령이 남편에게 고분고분하게 된 거지. 물론 친정 아버지인 윤대감의 일성도 한 몫을 했지. 신랑 흉을 보며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혜령의 말을 윤대감은 딱 끊었어. 양가의 규수가 어떻게 이혼을? 이제 너는 출가 외인이다. 우리 집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든 저러든 너는 박씨 집안에 뼈를 묻어야 한다. 어차피 몸 섞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화내고 소리쳐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차려서인지. 둘은 나름 행복해졌어. 물론 친정 아버지가 혼수로 준 재산도 한 몫을 했겠지만 그 사이 막내딸 소윤에게도 이야기가 있었네. 혜령이 시집을 갔으니 소윤의 혼담이 풀렸건만 소윤은 아버지가 점찍어 놓은 이조판서 아들이 아닌 다른 사내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지. 그 상대가 누구냐고 가야금 스승으로 집에 드나들던 도승지 아들 장민혁이야. 장민혁은 선생이라는 역할로 소윤에게 접근한 게지. 가야금을 가르치는 척하면서 둘이 눈이 맞고 말았지 뭔가. 윤대감 모르게 연설을 주고받다가 결국 몰래 혼례를 올려버렸네. 절에서 주지 스님을 주례 삼아 약식으로 치른 그야말로 밤도둑 같은 혼례였지. 그러자 소윤을 차지하지 못한 이조판서 아들은 분을 사귀다 못해 아무 처녀와 후다닥 혼인해버렸네.
아무튼 이 세 쌍의 부부가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곧 올 것인데 그때 일어날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 모든 추수가 끝나고 겨울의 문턱에서 윤대감이 세 사위를 모두 불러 모아 큰 잔치를 열었네. 대청마루에 산의 진미가 펼쳐지고 한양의 양반 대감들이 하객으로 초대되었지. 세 쌍의 부부도 나란히 앉았네. 관찰사 아들과 첫째 딸 윤서, 박현재와 혜령, 그리고 장민혁과 소윤. 술이 몇 순배 돌자 사위들 사이에서 시시덕거림이 시작되었네. 형님들, 우리 소윤이는 성품이 어찌나 온순한지 내가 시키지 않아도 밥상을 먼저 차리고 풀 먹인 빨래를 먼저 개어놓습니다. 이런 게 진짜 현부가 아니겠습니까? 첫째 사위가 맞섰어. 우리 마누라야말로 만만찮지. 살림솜씨가 보통이 아니라 곳간이 날로 채워지고 있다네. 역시 한번 살림을 해본 여자가 다르다니까. 두 사위가 은근히 박현재를 쳐다보았어. 자네 마누라는 어떤가? 라는 눈빛이었지. 다들 속으로는 독설화를 데려간 저 불쌍한 놈이라 여기고 있었으니까. 박현재가 슬며시 웃었네. 허허, 처형과 처제가 모두 현모양처라니. 부럽구만요. 그럼 한 가지 내기를 해보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 자기 아내를 불러오도록 합시다. 누구의 아내가 가장 먼저, 가장 공손하게 달려오는지. 내기라고? 그거 재미있겠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은자 100냥을 내리마. 흥에 겨웠는지 윤대감이 끼어들며 분위기를 도두었어. 우와, 100냥이나요? 갑자기 던져진 엄청난 판돈 때문에 세 사위의 눈이 반짝였지. 관찰사 아들과 장민혁은 콧방귀를 뀌었어. 자기들이 진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특히 혜령이 독설화가 남편 부르면 달려올 여자라고. 허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좋습니다. 형님들, 내기하시죠. 장민혁이 선언하자 관찰사 아들도 김치국을 들이키며 호기를 부렸어. 당연히 나도 끼겠네. 이건 따놓은 당상이야. 후후 100냥이라는 거금을 어디다 쓰지? 신혼의 냄새가 아직 덜 빠진 장민혁이 먼저 하인을 보내 소윤을 불렀네. 잠시 후 하인이 돌아왔는데 혼자야. 서방님, 마님께서 지금 친구들과 모여 가야금을 타는 중이라 갈 수 없다고 하셨사옵니다. 장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네. 온순하다던 소윤이 남편이 부르는데 가야금이 더 중요하다. 다음으로 관찰사 아들이 하인을 보냈네. 역시 빈손으로 돌아왔지. 서방님, 마님께서 내가 갈 이유가 있느냐? 볼 일이 있거든 서방님께서 직접 오시라 해라고 하셨사옵니다. 관찰사 아들은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랐네.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지. 이제 남은 것은 박현재 차례였네. 모두가 독설화가 올 리 없지라며 비웃는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어. 박현재가 하인을 보냈네. 그런데 대청마루 문이 열리더니 혜령이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들어섰네. 그것도 걸어서 온 것이 아니야. 거의 달려온 것이지. 박현재 곁에 다소곳이 앉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서방님 부르셨사옵니까? 무엇이 필요하시온지요? 좌중이 조용해졌네.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 독설화가 그 사나운 혜령이 서방님을 부르며 달려왔다고? 장민혁과 관찰사 아들이 입을 딱 벌렸네. 윤대감도 눈이 휘둥그레졌지.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네. 혜령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안채에서 오지 않은 동생 소윤과 언니 쪽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네. 잠깐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좌중이 긴장했네. 또 독설이 나오나 싶었지. 저 안치에 있는 동생과 언니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란 하늘이 정해준 짝이옵니다. 하늘이 정한 짝이 부르는데 가야금이나 쉬는 일이 더 중하단 말이옵니까? 볼 일이 있거든. 남편께서 오시라 이것이 아내된 도리입니까?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네. 도저히 독설화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 부부란 위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부르면 설령하던 일이 있더라도 달려가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서는 것입니다. 혜령의 목소리에는 독설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네. 좌중의 양반 대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소유는 안채에서 언니의 말을 전해 듣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 윤 대감은 눈시울이 붉어졌네. 그리고 박현재를 바라보았지. 박서방, 자네가 대체 우리 혜령에게 어떻게 한 건가? 어떻든 약속은 약속이니 자네에게 백냥을 내리겠네. 박현재가 득이양양하게 웃으며 거금 100냥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았지. 장인어른, 저는 그저 낭자에게 달빛 아래 걷는 법을 알려드렸을 뿐이옵니다. 혜령이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네. 달빛 아래 걷는 법이라. 대낮에 해를 달이라 부르며 함께 웃던 그 순간을.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어.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남편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순간이었지. 장민혁과 관찰사 아들이 벌주 석잔을 벌컥벌컥 마시는 동안 박현재와 혜령은 나란히 앉아 달빛 같은 미소를 나누고 있었네. 자네들 여기까지 들으니 어떤가? 혹자는 이렇게 물을 것이야. 박현재가 혜령을 길들인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일세. 허나 내 생각은 다르네. 혜령은 독설로 세상과 싸웠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자기를 결함이라 부르는 세상에 칼날 같은 혀로 맞섰지. 그런데 박현재라는 사내가 나타나 그보다 더 미친 짓을 하면서도 한 번도 혜령을 미워하지 않았네. 밥상을 엎으면서도 당신을 위해서라 했고, 옷을 찢으면서도 당신에게 최고만 주고 싶어서라 했지. 혜령이 깨달은 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네. 이 세상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고, 비록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 준다면 더 이상 혼자 칼을 들고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거야. 대낮에 해를 달이라 부를 수 있는 사이. 그것이야말로 부부가 아니겠는가. 자네들도 혹시 지금 자네만의 독설화를 만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자네 자신이 독설화는 아닌가? 그렇다면 두려워 말게 해. 언젠가 해를 달이라 부르며 함께 웃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라네. 다음에 또 옛날 간날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겠네. 그때까지 편안한 밤 보내시게.